네, 신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만 뽑으라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1년 전에 49년이죠. 태어난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역사에선 이 사람이 한 자리를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돼서 그런지 연쇄살인범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자, 누구냐면 이 사건은 1975년 10월 8일 서울 청량리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신고 전화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어느 세탁소 주인이었어요. 어느 남성이 피 묻은 청바지를 맡기고 갔는데 너무 수상하다고 전화를 건 겁니다. 경찰이 바로 이 세탁소 근처에서 잠복에 들어갔어요. 청바지를 맡긴 사람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세탁소에 다시 나타납니다. 아주 왜소하고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는데 경찰이 나타나서 검문을 해본 거죠. 이 남자 이름은 26살의 김대두였습니다. 이게 경찰과 김대두의 첫 만남이에요. 피 묻은 청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대두가 친구랑 싸웠는데 그때 코피가 나서 묻었다고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이 청바지에 묻어있던 피는 코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물어보니까 김대두가 말을 바꿔요. 동네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묻은 거라고 다시 둘러댔거든요. 조사해보니까 김대두가 말한 동네에는 건달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디서 이런 피가 묻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김대두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경찰의 조사 방법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제대로 체계가 잡히기 전이라 그런지 담당 형사와 김대두가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하자면서 중국집에 가요.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한 겁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김대두가 누군가를 죽였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때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전에 김대두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김대두, 이름처럼 머리가 크진 않아요. 1949년 10월 11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빠가 김대두를 명문중학교에 보낼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광주로 아들만 보내서 공부를 따로 시킨 적도 있거든요. 한국전쟁 이후였던 걸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장남이니까 더 신경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집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김대두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이 따로 된 건 아닌데요. 15살인 1964년에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해요. 명문이 아니라 일반 중학교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만하고 아빠를 도와 농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대두는 농사 일도 하기 싫었는지 17살인 1966년에 무작정 가출해서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간 이유는 자기가 어릴 때 공부를 하러 갔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1년간 양복점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목포로 옮겨요. 여기서 다른 일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한 달 만에 그만둡니다. 뭐 하나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쉽게 뭔가에 질린다는 게 이게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예요. 그 뒤로는 임실로 가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머슴살이, 물건을 납품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정착지가 없어요. 이런 생활이 원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라도 가보려고 1971년에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왜소하죠. 허약 체질로 입영 허가가 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아빠에게 5만 원을 받아서 다시 서울을 갑니다. 이게 지금의 50만 원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걸 장사 미천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서울에서 살면서 생활비랑 유흥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생활비가 이제 없으니까 일을 해서 벌어야겠죠. 염직 공장, 고무 공장 이런 데 들어갔는데 이것도 6개월, 한 달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계획이나 자제력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연쇄살인범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죠. 한마디로 사회화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회적인 성격이 돋보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김대두가 어릴 때
심하게 불우했거나 부모에게 학대받은 적은 또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이유로 연쇄살인범의 기질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에 영향 없이 연쇄살인범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은 이렇고 폭력성 이야기하자면은 이 사람이 참을성은 없고 또 다혈질입니다. 1973년에 폭행으로 1년 6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다시 같은 사건으로 1년을 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들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는 확실히 다르죠. 20살만 됐어도 사회인으로 완전한 성인으로 대접을 받았고 20대 중반이면 결혼도 합니다. 지금보다 빠를 때죠. 20대 후반까지 결혼을 못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들을 때예요. 70년대에 26이면 지금의 30대 중반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될 때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놨어야 하는데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전과까지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척, 주변 어디를 가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자 점점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망치를 집어든 거예요. 이제 범행이 시작되는 거죠. 김대두는 자기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패배주의적인 연쇄살인범이 되거든요. 지존파나 유영철이 검거됐을 때 했던 말과 너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두의 연쇄살인 과정 알아볼 차례인데요. 주 수법이 이래요. 밤에 자고 있는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치로 공격하고 돈을 뺏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마지막 폭력 사건으로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교화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첫 사건은 1975년 8월 13일이었어요. 전라남도 광산군에 임곡면 고룡리 연등불악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어느 주택에서 자고 있던 노인 부부의 집을 들어간 겁니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남편이 먼저 깼어요. 그랬더니 흉기 든 남자가 집안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김대두가 쫓아갑니다. 낫으로 공격했고요. 아내는 절구공이로 폭행했어요. 둘 다 사망했고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김대두가 얻은 건 뭐냐? 손전등 하나 훔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살인은 6일 뒤에요. 8월 19일 같은 전라남도의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에 작은 구멍가게를 들어가요. 여기서 노인 부부와 7살 손자를 죽인 뒤 이번엔 250원을 훔칩니다. 그리고 과자와 음료수, 빵을 훔쳐 먹었어요. 이 두 번째 범행은 사실 계획에 없었습니다. 첫 살인 후에 순천으로 가는 기차를 타요. 그랬다가 여기서 예전에 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같이 지내던 29살의 김혜운이라는 같은 교도소 동기입니다.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난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서울로 가서 같이 큰 사건 저질러 돈을 벌어보자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당장 갈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갈 돈을 마련하려고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래놓고 정작 서울에 가서는 둘 또 헤어져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유일하게 공범이 있던 사건이죠. 나중에 검거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피해자가 자던 방 안 이불 위에 26,0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둘 다 돈을 못 찾았다는 게 사실 이해되지 않거든요. 가게 안에 있던 음식까지 먹었으니까 범행 후에 현장에서 꽤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멍청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건은 서울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1975년 9월 10일이었어요. 동대문구 면목동, 지금은 중랑구 면목동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로 온 이유는 친척 누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나 집에서 지내다가 밤에 용마산에 올라가요. 여기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단독주택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혼자 있는 60대 남성을 돌로 폭행해서 살해했고 15일 뒤인 9월 25일에는 경기도 평택으로 가서 할머니와 손주 셋이 자고 있는 집을 또 쳐들어갑니다. 흉기는 망치예요. 손녀 한 명이 집 밖 나무에 묶여서 죽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기사에는
이 손녀가 나무에 묶여 맞아 죽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아마 김대두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훔친 건 또 뭐냐? 4명을 죽이면서 고추 30근, 내복입니다. 여기까지가 4번의 사건 내용이에요. 10명을 죽였거든요, 지금. 근데 훔친 게 손전등 250원, 내복, 고추라는 거죠. 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목적을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범행 간격을 또 보면 6일, 21일, 15일로 계속 일주일 가까운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째부터 범행이 굉장히 짧아져요. 사실 뭐 강도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을 죽이다 보니 살인의 재미가 좀 생기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4일이 넘지가 않습니다. 냉각기가. 6번째 범행. 이틀 뒤인 1975년 9월 27일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지금은 구리시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주택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던 가족 5명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부부와 3살 아이가 사망했고요. 2명이 다쳤죠. 여기서 훔친 돈은 21,000원 정도 됐어요. 3일 뒤 9월 30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 지금의 군포시에서 3개월 된 여자아이와 엄마가 사는 집을 들어가요. 엄마는 성폭행한 뒤 죽였고 아이는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로 내리치고 발로 밟았거든요. 그리고 훔친 돈은 2,300원입니다. 나중에 검거되고 경찰이 왜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까지 죽여야 됐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김대두가 완전 범죄를 위해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7차 사건은 다시 이틀 뒤에요. 10월 2일. 이번엔 수원의 우만동이거든요. 30대 부부의 집을 들어가요. 남편을 먼저 죽인 뒤 아내의 옷을 벗겨서 산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하거든요. 옷을 벗겼다는 점에서 성폭행의 목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살해 장소는 정작 산이었다는 거예요. 차가 없는 사람이라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뭐 어깨에 들쳐매는 방식으로 옮겼어야겠죠. 앞의 사건들에서는 완전 범죄를 위해 3개월 된 아이까지 죽여놓고 이번에는 왜 이런 여자의 옷을 벗겨서 산까지 운반해야 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냐는 거죠.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연쇄살인범들은 사실 의외로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혈액형이라든지 담배꽁초, 정액 꽤 발견됐었고요. 단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식이 불가능한 단서였을 뿐이지 꽤 나왔습니다. 의외로 연쇄살인범들은 이렇게 단서를 좀 흘려요. 철저함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뒷일을 딱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김대두도 이런 유형이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때 붙잡히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8차 사건은 바로 다음 날이에요. 1975년 10월 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백현리의 산에서 우연히 퇴근하던 골프장 캐디 여성을 마주칩니다. 여기서 현금 1,45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마침 지나가는 차에 범행 순간이 발각돼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미수로 끝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김대두 연쇄살인의 유일한 생존자고요.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본 목격자였어요. 9차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4일 뒤인 10월 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22살의 남성을 살해하는데 이 사람을 어쩌다 알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김대두가 앞으로 이 남자와 같이 범행을 저지를 공범으로 끌어들일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김대두의 돈 3,000원과 구두를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김대두가 쫓아가서 잡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금반지를 끼고 있었대요. 화도 난 데다가 배신당했으니까. 돈이 될 만한 물건도 가지고 있으니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반지는 가짜로 밝혀져요. 이때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김대두가 세탁소에 맡기다가 붙잡히게 되는 그 청바지였던 거죠. 죽인 뒤에 바지를 뺏어서 자기가 입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범행 내용인데 초기에 경찰은 범행 내용상 일반인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비관한 사람 아니면 강도나 살인 전과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쪽의 사람들만 용의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대두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8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골프장 캐디 여성, 이 생존한 여성의 신고로 구체적인 범인의 신상이 좁혀졌고 피 묻은 청바지를 맡긴 남자가 왔었다는 세탁소 주인의 신고로 김대두를 검거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약 50일간 9차례의 범죄가 있었고요. 17명이 사망했습니다. 30년 후에 유영철이 등장하거든요. 그 전까지 10명 이상 살해된 최초의 연쇄살인이에요.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재소자들 말 들어보면은 김대두가 죄를 뉘우치는 태도였었고 종교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같은 범죄자들을 좀 교화시키려는 행동도 많이 보여줬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붙었어요. 2차 범행의 공범이었던 김혜운, 옆에 있는 사람 같죠? 이 사람이랑 같이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가 감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김대두는 의외로 자기 죄를 다 인정하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상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혜우는 사형이 나왔지만 한 건에만 가담한 걸 참작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요. 1976년 12월 28일 검거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빠르죠. 죄가 명백했고 그 당시는 죄질이 나쁠수록 형 집행이 빨랐습니다. 김대두는 집행될 때 무슨 말 했냐면은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고 잡범과 중범죄자, 초범, 재범들을 분리수감해서 초범이 교도소에 들어왔다가 범죄를 배워서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여기까지인데 김대두를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와서 규정할 수는 없겠죠. 뇌를 검사할 수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범행 내용이나 어릴 때 계획, 참을성 이런 게 없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점들을 봐선 반사회적인 성향이 남들보단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교도소에서 보여준 행동들을 또 보면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었고 유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또 정상인 범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와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알아볼 내용이 재밌는데 김대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시각이 있습니다. 김대두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뒤에 관리된 이야기에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1975년에 일어난 근대화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이었죠. 김대두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은 이 사진은 김대두 검거되고 현장 검증 때 찍은 겁니다. 김대두 이전에도 연쇄살인범들이 있기는 했어요. 이판능, 이관규, 우범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판능이 알려진 연쇄살인 사건 중에 최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관규랑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우범곤은 연쇄살인의 요건이 맞지 않죠. 일정 간격을 둔 2건에서 3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이런 걸 연쇄살인이라고 규정하는데 우범곤은 하루에 다 저질렀습니다. 냉각기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연쇄살인을 치면은 김대두가 최초라고 할 수 있죠. 50년 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때 TV를 가진 집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이 아니면은 사건이 알려지기가 꽤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 이런 것들이 돌게 되는데 김대두도 관련된 소문들이 꽤 있어요. 일단 범행 동기는 돈처럼 보입니다. 강도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한 짓들을 보면 살인의 목적이 더 강해 보이죠. 빼앗은 돈은 얼마 없고 죽이는 데만 더 집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김대두가 목격자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죽였다고 진술했거든요. 어른이면 자기 얼굴을 기억할 것이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아이의 경우는 우는 게 시끄러워서 죽였다고 진술했거든요. 현장 검증 때는 이런 거 할 때 담배를 피거나 껌을 씹으면서 웃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볼 수 없었던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사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두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건 소문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김대두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김대두 연쇄살인 사건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봉한 감독의 영화입니다. 정확히는 김대두 사건이 일어났던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형사의 이야기예요. 각색이 많이 됐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같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감독이 영화를 찍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김봉한 감독이 살인마 김대두라는 책을 참고해서 영화를 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김대두가 정말 사건의 범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김대두를 검거할 당시 경찰은 몽타주와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대두를 검거하기 전까진 용의자의 몽타주가 배포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김대두가 감옥에서 어느 종교인과 주고받은 편지라고 하는데 15살에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김대두의 학력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문장 구사력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글씨도 잘 쓰고요. 중요한 거는 편지가 여러 통인데 다 필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현장 검증도 경찰에 의해 조작된 보여주기식 검증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자기는. 김대두가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경찰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들어보면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편지도 그렇고 70년대는 경찰의 범죄자 대우 방침이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이제 범죄자의 인식상 뭐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김대두는 어떻게 경찰 앞에서 껌을 씹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검거되면서 소지품들 다 압수당했을 테니까 김대두가 따로 껌, 담배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 같이 현장으로 갔던 경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사진은 김대두 연쇄살인 사건과 현장 검증, 사형 집행 이런 과정들을 요약한 보도 기사예요. 김대두는 10월 8일에 검거됐고 다음 날부터 관련 기사와 범죄 사실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김대두는 오후 4시쯤 검거됐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그리고 담당 형사와 중국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는데 17명에 대한 9건의 범죄 사실을 다 진술하려면 시간은 꽤 걸렸을 거예요. 경찰도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김대두의 혐의가 입증됐고 범인이고 이제 재판받아야 된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마치 신문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동시에 쏟아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봉한 감독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느낀 주장일 거예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지금보다 많이 부실했다는 건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성하고 억지 수사 많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많고 관련 기록도 제대로 됐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김봉한 감독의 생각이 사실일지 이걸 확인할 방법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대로라면은 반대 의견도 충분히 나올 만해요. 자, 하나씩 짚자면은 몽타주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생존자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작은 됐지만 경찰이 외부에 급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단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었을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몽타주가 없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 부분은 항상 학벌과 학식이라는 게 같은 수준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거고요. 김대두 아빠의 교육열이 높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두는 공부를 싫어했지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억지로라도 책을 읽었을 수는 또 있는 겁니다. 김대두의 정확한 학식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외로 또 문학적인 부분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혼자서 또 글을 써볼 이런 기회도 있었을 거고요. 옥중에서 썼다는 편지도 재소자에게 적는 걸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범죄자 인권 생각해보면은 얼마든지 교도소 감독관이 편지를 검사하기 위해 뜯어봤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교도소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있었다면은 빼고 옮겨 적었을 수도 있는 거죠.
폭행과 강압 수사가 실제로 있던 때긴 해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김대두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술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좀 호의적으로 보이기 위해, 친해지기 위해 쉽게 담배나 껌을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해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나 경찰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관계 형성이라는 거거든요. 범인이 경찰을 경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이 의도대로 취조가 가능할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대화했다는 것도 좀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능하죠. 신문 보도와 너무 빠르게 이어졌다는 것도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7, 80년대에는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그날 아침에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낼지를 미리 지시해 두는 거예요. 언론이 통제되던 때다 보니까 기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됐지만 국민의 시선을 정부가 돌리기 위한 목적에 자극적인 보도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건 사고 담당 기자라면 또 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찰서를 자주 가게 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형사 한둘쯤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의 내부 정보를 일찍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미 수사 과정 자체를 기자들이 알고 있었을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김봉한 감독의 의견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와서 가려내기는 어렵겠죠. 김대두가 체포되고 교도소에 있다 사회에 나오니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잘 살고 싶었는데 친구와 친척들이 전과자라며 피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 뭐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중학교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강력 범죄자들이 어릴 때 겪은 충격적인 여러 경험으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김대두는 범죄자가 되지 않았어도 어릴 때 행동들을 보면,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 범죄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꼭 잘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당연히 다 어릴 때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슷한 환경이라도. 이런 걸 이겨내는, 극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김대두가 선천적으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분명한 거는 좀 노력할 생각이 없고요. 자기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게 범죄자가 된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